서기 660년 여름이 막 끝나가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사흘 만에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서남부를 700년 가까이 지배하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매 앞마당처럼 누볐던 나라 백제. 찬란한 공예와 불교 문화로 동아시아 전체에 이름을 떨쳤던 그 대제국이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역사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48만 백성이 살던 나라가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사흘 만에 항복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설명은 이렇습니다. 의자왕이 방탕했다. 참천 궁녀가 있었다. 계백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를 설명할 뿐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번탕한 왕이 다스린 나라가 모두 사흘 만에 무너졌다면 역사책은 그런 사례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700년을 버텨온 제국이 그것도 사흘 만에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방탕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입니다. 그 기록 속에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좌평 인자. 백제 최고의 관직에 오른 사내. 왕의 눈과 귀를 수십 년간 독점했던 사내. 그러면서 동시에 적국 신라의 김유신과 내통하며 조국의 순통을 서서히 조여갔던 사내입니다. 황산벌에서 계백의 우천결사대가 신라 5만 대군에 맞서 싸운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낙화암에서 궁녀들이 몸을 던졌다는 전설도 압니다. 그러나 왜 계백의 결사대가 홀로 그 싸움을 감당해야 했는지, 왜 백제의 정예병들은 적군이 코앞에 들이닥칠 때까지 강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왜 성충이 죽어가며 지키라 했던 탄현과 백간이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는지, 그 질문들에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채널이 그 답을 추적합니다. 백제를 무너뜨린 진짜 칼은 신라의 것도 당나라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칼은 700년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직한 얼굴을 하고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꽂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의 주인이 바로 좌평 인자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역사는 교과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 아래 묻혀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잊혀진 역사 속 진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백제가 신라를 압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자왕이 처음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분명히 명군의 자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해 40여 개의 성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신라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실력자 김춘추는 딸과 사위를 대야성 함락과 함께 잃었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그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결심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복수심으로, 복수심이 집념으로, 집념이 외교적 전략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먼저 냉정하게 직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으로는 백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했고 전선은 백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와도 맞대고 있는 신라로서는 정면 대결이 자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유신은 오랜 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략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칼로 성을 부수기 전에 사람으로 성 안을 무너뜨린다. 백제 조정 내부에서 썩어 들어갈 구멍 하나를 만든다. 그 구멍이 충분히 커졌을 때 그때 군대를 움직인다. 김유신은 백제 조정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누가 왕의 신임을 받는지, 누가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내부 정보 수집 끝에 그의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좌평 임자였습니다. 임자는 백제 최고의 관직인 좌평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하며 왕의 신임을 얻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의 이면에 자리한 자신의 지위가 언젠가 흔들릴 것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구는 조미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미압은 김유신의 신복으로 전쟁 포로로 위장하여 백제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여러 경로를 거쳐 마침내 임자의 집에 노비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미압이 임자에게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며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임자의 발 아래서 잔심부름을 하고 밥상을 차리고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밤에 신발을 닦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의 얼굴로 조용히 이 사람의 내면을 읽어나갔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어떤 말에 눈빛이 흔들리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한 어느 날 밤, 조미압은 임자만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평어른, 저는 사실 신라 김유신 장군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어른과 형제의 연을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인자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매일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운 노비들 중에 신라의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 당장 이자를 포박해 왕에게 보고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자는 분명히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미압이 내밀었던 보따리 안의 내용이 임자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유신의 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백제가 훗날 어떤 운명을 맞이하더라도 좌평 임자의 가문만은 신라에서 대대로 귀족의 반열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금은보화는 그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미끼는 가문의 영속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매 자손만은 살아남는다는 그 달콤하고 비겁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조국에 대한 의무감과 평생 가슴속 깊이 품어온 욕망 사이에서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채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의자왕의 충직한 신하, 밤에는 신라 김유신의 간첩. 700년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구멍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넓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임자가 신라에 넘긴 것이 단순히 군사의 수나 진지의 위치 정도였다면 그는 그저 하나의 간첩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자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배신자로 남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정보를 팔았을 뿐 아니라 백제 조정이라는 몸 안에서 면역 체계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백제 말기에 3명의 충신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성충, 흥수, 그리고 계백. 이 중 계백은 전장에서 칼로 싸웠지만 성충과 흥수는 붓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라의 위기를 경고하고 거짓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인자에게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성충은 의자왕이 점점 연회와 주색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직언을 멈추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쓴소리를 올릴 때마다 임자는 왕의 귓가에 전혀 다른 해석을 부어넣었습니다. 전하, 성충은 전하의 성덕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옵니다. 왕의 결정에 매번 토를 달고 왕의 판단을 의심하는 신하를 어찌 충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왕을 가르치려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왕권에 대한 도전이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첨의 가장 취약한 자리입니다. 매일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완벽해야 하고 모든 결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신하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반면 전하의 판단이 옳습니다. 전하의 결정이 최선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신하는 그 어떤 부하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자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성충의 말이 거슬렸고 임자의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충은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빛도 희망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성충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붓을 들 힘도 없었을 그 순간에 그는 피를 토하며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라건대 전하시오. 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탄현을 막고 백강 하류를 지키소서. 육로로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백강 하류의 언덕에 배를 대지 못하게 하소서. 그 두 길목만 지키면 백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충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소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성충이 쓰러진 뒤에도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임자는 이번에도 움직였습니다. 흥수를 조정해서 밀어내고 귀양을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왕의 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충신들이 제거된 왕의 주변에는 이제 임자처럼 달콤한 말을 건네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의자왕은 자신이 옳다는 확인을 끊임없이 받으며 그 확인 속에서 점점 더 깊이 현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자가 의도했던 상태였습니다. 왕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진실을 듣지 못하게,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하게 임자는 동시에 왕의 일상도 설계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연회를 자주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짓자고 건의했습니다. 음악과 술과 무의가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왕의 관심이 국경이 아니라 잔치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사이 군사훈련은 중단되었고 국경 요새의 보수는 멈추었고 국경을 지키는 장수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임자는 그 모든 상황을 조미압을 통해 실시간으로 김유신에게 보고했습니다. 백제의 방어 체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왕의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 이제 어디로 들어오면 저항 없이 진군할 수 있는지. 김유신의 손안에서 백제의 지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660년 봄, 마침내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작전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건너오고 신라의 김유신이 5만의 육군을 이끌고 탄현을 넘어 내려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18만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기척이 백제 조정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국경의 장수들이 긴급 보고를 올렸고 첩보를 수집하는 신하들이 경보를 전했습니다.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때 임자가 나섰습니다. 전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라가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당나라가 수만리 바다를 건너 우리 백제까지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신라는 그동안 우리 백제에 번번이 패해왔으니 당나라의 이름을 빌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옵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키고 호들갑을 떨다가는 민심만 흉흉해질 뿐이오니 전하께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왕은 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곁에서 함께해온, 항상 자신의 편에서 말해주었던,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었던 그 신하의 말을 전쟁 대비보다 잔치가 더 어울리는 계절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사이 소정방의 함선 1900척이 서해의 파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이 탄현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성충이 죽어가며 지키라 했던 바로 그 두 길목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백강에 당나라 수군이 상륙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타현에 신라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제야 의자왕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가셨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마지막까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계백 장군을 보내 황산벌에서 막으면 충분합니다. 신라군이 그 험지를 넘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산벌로 나간 것은 계백의 5천이었습니다. 5만의 신라군을 향해 5천이 나갔습니다. 10배의 적 앞에 서기 전날 밤, 계백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 노비로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먼저 보낸 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갑옷을 걸쳤습니다. 황산벌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계백의 5천 결사대는 4번의 교전에서 모두 신라군을 물리쳤습니다.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상대를
죽기를 각오한 5천이 4번이나 꺾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는 없었습니다. 5천의 병사들은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계백도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계백이 죽었다는 소식이 사비성에 닿았을 때 의자왕은 비로소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벽은 너무 두꺼웠습니다. 왕이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사비성 밖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던 사비성이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항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왕과 왕족들,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당나라 배에 실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7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조국을 팔아 가문의 영광을 약속받았던 임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묘하게도 삼국사기를 비롯한 그 어떤 역사서에도 임자의 최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흔적도, 묘도, 후손의 기록도 없습니다. 김유신이 그에게 약속했던 귀족의 삶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말입니다. 자국을 배신하고 적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을 정복자가 진심으로 예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순간 이용 가치가 사라진 간첩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지밈입니다. 살려두면 언젠가 자신들을 배신할 수도 있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설에는 신라 군대에 의해 조용히 숙청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백제 백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돌팔매질을 당해 비참하게 죽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꿈꾸었던 결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임자, 60갑자의 하나일 뿐인 그 이름은 14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에서 내부의 적을 상징하는 가장 비겁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임자 혼자서 백제를 무너뜨렸는가? 그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임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깊이 왕의 신뢰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자왕 스스로 진실보다 달콤한 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홍충이 쓴소리를 올렸을 때 왕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흥수가 경고를 보냈을 때 왕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신하는 멀리했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신하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임자는 그 빈틈에서 자랐습니다. 그 빈틈을 만든 것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서서히 조직을 갉아먹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은 언제나 진실보다 편안함을 먼저 택했던 누군가의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임자는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공동체의 안위를 팔아치우는 자, 권력자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자, 그리고 쓴소리 대신 달콤한 말만 골라듣는 자,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써왔습니다. 700년 대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나당 연합군의 18만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믿음직한 얼굴로 가장 오랫동안 독을 뿜어냈던 단 한 명의 사내였습니다. 성충이 죽어가며 남긴 말이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좌평인자, 그는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질렀고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름 석자만 겨우 남긴 채로 그것이 역사가 그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빌런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잊혀진 역사 속 진실 계속해서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